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반 심화 강의반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은 이 기본 교재가 이 객관식 형법 총론 강론이고, 또 물론 이제 수사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책이 이런 포맷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책은 문제집이 기출 문제를 원형으로 그대로 소개한 게 아니고, 이제 각 연도의 기출 문제를 조합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가급적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문제를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라도 훨씬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굉장히 좀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이런 것도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아까 헌법에서 말한 과잉금지 원칙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보다 많이 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각 과목도 마찬가지로 못 봤던 문제가 나오는 거야. 못 봤던 판례가 나오는 게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지, 책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 시험장에서 봤던 판례가 나와줘야 고득점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판례를 접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해커스 강의를 지난주에 종강을 했는데 판례 강의가 한 114강이야, 114강. 그것도 좀 스피디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제대로 하면 뭐 200강 이상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 공부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설명한 이 것들만 체크했다가 복습해도 돼요, 한 번은. 근데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그 외적인 판례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했는데 내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하는데,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로 시간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강의한 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 외적인 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처음에 볼 때는 내가 강의한 내용들만 따라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형법의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두 번째 볼 때는 내가 강의하지 않았던 판례들도 반드시 이렇게 이제 익혀서 갈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이 책만 잡으면 돼요. 이 책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23년 말까지, 2023년, 총론은 2023년 12월까지 판례가 나와 있고, 강론은 1월 판례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2024년 판례들이 수록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 2023년하고 4년 판례들을 이제 최신 2개년 판례 특강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최근 판례는 여러분이 여기다 플러스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책만 가지고, 여기에 판례도 있고 이론도 있고 기출도 있고 기출 아닌 문제도 있으니까 이게 가장 완성된 문제집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는 이것만 보면 고득점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이제 바로 형법 총론 진도별로 가니까 일편 서론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8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야.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것인데, 작년에 1차 시험에 이게 형법의 기본 개념이 나왔거든. 이게 이제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현직들은 무조건 지형법정지 아니면 형법의 적용법인데, 이게 1번이 나왔더라고, 1번이. 그런데 1번이 그러면 앞으로도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 형법의 기본 개념은 그렇게 중요성은 없는데, 이제 그때 작년에 이 교수 출제로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돼요. 형법의 기본 개념은 이건 풀어봐야겠죠. 나중에 이것만 풀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완벽한 이 기본 개념 해결될 테니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9페이지 여기서부터입니다. 제형법정주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이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제 책 봐봐. 내 책이 제일 많아. 어떤 책도. 그러니까 제형법정주의만 판례만 다루더라도 우리 책으로만 따져도 이게 페이지가 뭐 거의 66페이지니까 한 57페이지가 바로 제형법정주의야. 어떻게 보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57페이지를 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문제가
이제 이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판례들이 쉽지 않다는 거야. 페이지도 중요하지만 페이지도 50페이지가 넘으니까 양도 많지만 이게 진도도 빨리 안 나가요. 왜? 어려운 판례가 많아. 지형법정주의는. 그래서 좀 지형법정주의는 인내를 요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 기억번. 지금 이 강의는 심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것만 보는 게 아니야. 기본 강의 때 안 봤던 판례도 봐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강의는 처음 공부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심화 강의는 이걸 이제 뭐가 직결된다? 시험과 직결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기출문제겠지만 기출문제 아닌 것도 있지만 주로 기출문제는 완성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수강 대상은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 좀 된 사람들이 듣는 게 좋아요, 이것은. 왜? 이거 보고 바로 시험으로 간다니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가기 직전에 이제 교재니까. 1번,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재형법정주의 왜 어렵냐면은 형법상 범죄를 가지고 범죄에 대한 판례는 좀 쉬워요. 형법상 범죄를 아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겠지만 재형법정주의의 판례들은 대부분이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처음 본 형법상 범죄가 아니야. 여기도 지금 의료법상의 범죄잖아. 의료법상.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속 요건을 모르다 보니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명심할 것은 무조건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의료법상의 직접 구속요건, 의료법 바로 17조 1항 이걸 한번 봐야 돼. 그런데 보통 해설서에들은 그걸 안 써놓는데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왜? 이걸 알아야만 이 문장을 알거든. 의료법 17조 1항은 여러분도 나중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제 논점은 여기서 법조문은 의료법이 직접 진찰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 진찰에 해당 여부에서 당연히 대면 진찰은 직접 진찰이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내원해가지고 대면 진찰은 직접 진찰인데 문제는 요즘은 그게 발달돼가지고 화상 진찰 또는 전화 진찰. 그러면 전화 진찰이나 화상 진찰도 직접 진찰이냐? 왜? 실제 사안이 전화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 환자가 병원에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리고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는데 이게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야. 우리 판례는 이 경우도 전화 진찰도 뭘로 본다? 직접 진찰로 봐. 그러니까 전화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는 이건 의료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그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겠죠. 이것도 뭐라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논점보다 전화 진찰이나 화상 진찰도 직접 진찰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어려운 판례야. 지금 여러분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판례들은 실제 시험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겨우겨우 이제 뭔 말인지 알았다가 갑자기 이것들을 보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것들이야, 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니은의 경우는 뭐냐? 이것도 우리 형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자, 이른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들어봤죠? 즉 보안처분인데 이 근거의 법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등 부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약칭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하는데 그 5조 1항 3호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청구 사유가 있어요. 그 청구 사유가 뭐냐? 바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리고 가로가 중요합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가로가 우리 책 보시면 니은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가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자, 그리고 그 습벽이 인정될 때, 자,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각종 시험에 잘 나왔어요. 특히 경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는 출제자가요 현직이 출제했던 것 같아.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여기서 핵심은 가로라니까, 가로. 그러니까 법 자체가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법원에 청구할 때 성폭력 범죄를 범해야 돼.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가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습벽이 인정돼야 돼.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하고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가로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이란 사람이 예전에 성폭력 범죄를 범했어. 그런데 이때는 소년이었어, 소년. 19세 미만이었다고. 그래서 바로 이때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범했는데 그때 뭘 벌였다고?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어. 19세 미만이어서 소년 보호처분, 보안처분인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어. 성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강간상해죄를 범했어. 다시 이제 성폭력 범죄죠. 그럼 이제 이때와 이걸 두 개를 포함하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인데, 문제는 가로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소년 때 받았던 이 소년 보호처분은 과연 유죄의 확정 판결이냐가 문제가 돼. 아니다? 아니야. 소년 보호처분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번 이상 성폭력을 범한 경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자팔찌 부착 명령은 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봐.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언더라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습벽 인정될 때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키워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법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로 전과 사실을 포함해 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을 포함해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부착명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소년보호처분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는지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재형법정죄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도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판례야. 왜? 이 법 자체가 우리한테 생소한 법이잖아. 솔직히 형법식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 사건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해놓고 가로를 쳐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 말은 바로 이른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을 포함해가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를 안 봐버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를 포함해서 2번 성폭력을 범한 경우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우리 채용시험에 승진시험에 간부시험에 다 나왔던 판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니을번 보시면요. 명확성의 원칙인데 아동의 덕성을 심의할 우려가 있는 도서라든지 뭐 광고물 등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요 바로 덕성입니다. 덕성. 자, 여러분이 구속요건 자체가 덕성이란 표현이 과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가 여부예요. 덕성이란 말은 뭘까? 바로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는 도서라겠는데 이때 이 덕성은 명확한 개념이다. 지극히 다의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애매한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덕성이란 표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 언더라인, 덕성이란 표현도 애매한 개념이고 또 어떤 경우가 심의해야 한 경우냐, 즉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느니란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리을은 O가 될 것이고 제 기억상으로는 딱 우리 경찰 일반 채용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온 것 같고 제 기억상 바로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미음도 한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것도 이제 기본강의 때는 안 했는데 우리가 명확성의 원칙에서 여기서 키워드는요 최소한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거야. 키워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그 문헌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소한의 명확성, 그러니까 바로 법관이 보충적 가치 판단이라는 거 보충적 최후의 수단으로 바로 가치를 판단했을 때도 그 민행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만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지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보충적 가치 판단에서 그 민행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최소한 바로 명확성 원칙은 지켜졌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억범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소급표 금지 원칙의 핵심은 적용 범위였습니다. 첫째,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되고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된다. 그죠? 두 번째, 보안 처분도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냐? OX. 그렇죠. 좋아.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런데 보통 학생들 물어보면 딱 내가 된다 안 된다 물어보면 꼭 거기에 걸려들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내가 물어. 돼? 그러면서 이걸 물어봐. 학생이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눈치는 빨라.
이제 느낌상 틀린 것 같잖아. 안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 친구를 못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현준이처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명확수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표 금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 기준을 우리가 형벌적 보안 처분이냐,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냐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형벌적 보안 처분이다,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다. 형벌적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소급표 금지 조치 적용되니까 행위시법에 의한다, 재판시법에 의한다, 행위시법에 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 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죠. 틀리게 할 때는 끝에 재판시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신법의 소급표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O가 될 것이고, 리은은 여러분에게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이른바 유추석 금지 원칙에서 어려운 판례는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군용물 분실죄 사건, 즉 일명 백소령 사건 기억나시죠? 자, 분실이란 말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것을 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하자 있는 의사 기망당해가지고 물건을 교부하는 것은 분실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리은번 군용법 74조의 군용물 분실죄에서의 분실이라는 개념에 초병이 총을 편취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OXO.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디귿번 기억나시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형벌 불수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결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향을 양정했더라도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이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을번,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건 기본강의 때 강의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A급 판례야. 어떤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이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형면제 사유,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입니까? 불리한 규정입니까? 유리하죠. 여러도 말씀드렸지만 유추석 금지 원칙은 일체의 유추석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슨 유추해석? 불리한 유추만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유추는 허용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나 형면제 사유는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어적인 편이 필요해.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뜻을 뭐라고 틀린 경우인데, 봐봐. 1번,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서 이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 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자, 이 말은 이걸 우리 학생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국어잖아. 이러한 규정들을 해석할 때 바로 그 범위를 이법성 조각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좁게 해석한다는 거야, 넓게 해석한다는 거야? 좁게 해석하게 되면 봐봐. 이법성 조각사유가 피고인에게 유리한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될까, 불리하게 될까?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이거 피고인에게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유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어. 그래서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을 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생각해봐.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확장된다? 확장되죠. 축소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가벌성의 범위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확장이 돼.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돼, 불리하게 돼? 불리하게 되니까 유추적 금지 원칙에 위반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이러한 유추를 낼 수 없고, 자, 여러분이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이제 이 판례를, 이건 이제 판결 요지고 사례를 하나 공부할 것이, 자, 공직선거법상 자수사건입니다. 자수사건.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데 몇 번에 있더라? 공직선거법상 자수에 대한 판례 연결을 시키면 나중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연결시킵니다. 여러분이 형벌론에서 공부를 했을 때 자수의 시기, 범행 발각 전임을 요합니까? 범행 발각 후라도 모방해요. 그렇죠. 자수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해요. 범행이 발각된 후라도 체포 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자수야, 시기.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자수도 이때 이 당시 자수가, 공직선거법 자수는 형을 면제한다요. 우리가 자수는 의무적 감면이잖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자수는 형을 면제한다요. 필요적 면제. 그리고 이제 형 면제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수는 효과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의무적 감면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자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했는데, 공직선거법상 자수는 효과가 형을 면제한다.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하여, 자수를 범행 발각 시기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피의원에게 유리한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제한 범위를 좁혔잖아. 원래 자수는 발각 전후를 불문하는데 이때의 자수는 범행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하면 발각 후의 자수는 이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 그럼 이건 피의원에게 불리하게 돼, 유리하게 돼? 불리하게 돼. 그런데 명문의 규정도 없이, 이 법의 규정도 없이 효과가 강력하다고 해서, 필요적 면제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자수만큼은 형법상 자수와 달리 바로 시기를 범행 발각 전후로 한정하는 것은 유추적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야. 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석이라는 거야. 법의 규정도 없는데 바로 법원에서 자기들 맘대로 이게 공직선거법상 자수가 효과가 강력하니까 형법과 달리 자수의 시기를 범행 발각 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판결주가 이거라니까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좁게 유추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고 피의원이 불리하게 되니까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을도 유추 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잘라봐요. 그런데 이걸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할 때 이걸 질문 많이 해요.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이 뭔 말인지를 어려워하더라고. 제한적으로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뭐 말이냐면, 실은 이 사안은 이거야. 이에 대한 판결 요지인데, 여러분이 판례는 아니지만 더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봐봐. 정당방위는 이법성 조각사유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야. 그런데 정당방위에 보면은 현재의 침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하잖아.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만 정당방위 가능한데, 만약에 법원에서 현재성, 현재의 침해 현재성의 범위를 좁혀봐봐. 즉 현재 침해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만 현재 침해로 본다면은 이건 바로 피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불리하게 돼? 불리하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현재 침해는, 정당방위 때 현재 침해는 꼭 침해가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실행에 착수가 없더라도 침해가 목전에 급박하면 바로 현재 침해라고 봐. 뭔 말이냐면은, 자, 총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살인죄 실행에 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겨냥할 때야. 겨냥할 때가 살인죄 실착이야. 그러면 정당방에서 어떤 놈이 나를 죽이려고 겨냥을 해야만 비로소 현재 침해라고 봐? 아니죠. 어떤 놈이 내가 오니까 품속에서 총을 꺼내려고 해. 뽑으려고 하거나 탁자에 놓여있는 총을 집어드는 것을 내가 그걸 보고 살해하면 이것도 정당방위야. 자, 실행이 착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현재의 침해는 꼭 실행의 착수를 요하지 않아. 침해가 목전에 급박한 경우도 현재 침해로 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현재 침해는 반드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졸지에 정당방위가 돼 안 돼 이제? 안 되잖아. 그 친구가 총을 집어들려고 할 때 내가 쏠 때는 정말 안 돼버려. 그럼 나는 처벌돼야 돼. 그래서 이해가 되죠? 제한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든 책임 조각사유든 형면제사유든 피해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게 되면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허용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밀도 중요합니다. 3번에 1번. 자, 이 판례도 중요하죠. 기억나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자,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형벌적 보완처분입니까? 비형벌적 보완처분입니까? 그렇죠. 비형벌적 보완처분이니까 비록 행위 당시에 형법에 의하면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 당시에 신설이 돼가지고 집행유예하면서 보호관찰할 수 있을 때 재판 당시 법을 적용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이런 건 너무 중요한 판례요. 자, 그리고 2번 유추석 금지 원칙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관 면전 모욕죄는 면전은 얼굴 앞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화기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쌍욕을 한 것은 면전에서의 바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상관 면전 모욕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3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OX, X 실체법인 형법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 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그렇지 않죠? 자, 4번 이 판례도 중요하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판례의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죠? 여기 있는 4개는 다이크 판례들입니다. 다이크 지문들이고 이미 다 기출이었지만 바로 결론정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4번으로 가가지고 자, 니은본을 보십시오. 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이미 봤어요. 자, 4번의 니은은요 2016 경감부 기출이야. 물론 이때 이 경감부는 현직이 출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현직이 냈을 때 자기들도 이제 이 판례를 알고 있는데 기출문제를 봤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제를 하니까 그래요. 봐봐.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강간상해죄를 1회 범했어.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뭘 범했다고? 무슨 받았다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어. 그때는 이제 19살 미만이었겠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추적 부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세기 부착법 5조 1항 3호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은 알겠네. 해당이 안 해.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이곳은 우리가 아까 봤기 때문에, 아까 1번에서 봤잖아.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낼 때 가면 그걸 봤다는 걸 저지로 숫자면 안 되죠. 여기는 뭐가 빠졌어? 뭘 써줘야 돼? 가로를 써줘야 되죠. 그렇죠.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조문회 자체가 법조문회 가로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걸 안 써주고 그냥 빼버리면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 판례를 알고 있으니까 의도를 알죠. 지금 출제 의도를 아니까 이건 소년보호처분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만약 이걸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건 아까 1번의 니은처럼 됐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제5조 1항 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 이상 범한 경우 가로 열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이걸 써줘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2 이상 범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년보호처분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왜 이런 기출문제를 봐야 되냐면은 만약에 4번에 니은이 나올 수가 있어. 4번에 니은이 나오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1번에 아까 문제를 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꽤 많아. 나중에 강론 봐도 실은 문제가 어설퍼. 그렇지만 이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판례를 출제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맞고 틀린 거를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음본 보십시오. 이게 미음이 이제 완성품이야. 아까 봤죠? 유추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해서 그 범위를 키워드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는 확대됩니다. 확대되죠? 확대. 여기는 맞게 됐죠? 따라서 재형법정지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바로 피의력에 불리한 유수만 금지되는데 형면제 사유와 같은 바로 자수와 같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좁게 유추하게 되면 그만큼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는 확대가 돼 처벌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피의력에 유리하게 돼 불리하게 되니까 유추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야. 그리고 미음도 경감부 시험이지만 나는 실은 이 4번에 이 출제자가 나는 실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미음도요 문제를 제대로 출제하려면은요 어떻게 출제해야 되냐면은 굳이 셋째 줄에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됨을 써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정하게 되면 재형법의 파생 원칙인 유수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 제한적으로 써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가 되겠는데 피의력이 불리하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써주는 것은 판결 요지를 그대로 베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출제자라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됨을 빼줘야 보다 학생들이 틀릴 확률이 많겠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여러분들이 니은번을 잠깐 봅시다. 니은번도 이제 유추석 금지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도 그렇다. 자, 봐봐. 한번 읽어볼게요.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무원을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은하니 여기서 말한 둘째 줄 형법 129조 내지 132조가 무슨 죄에게? 무슨 죄에게? 그렇죠. 술했죄.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신문문 공부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치가 빠를 수 있는데 이거 공부할 때 자 형법 129조 내 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벌써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안 찾아봐. 가끔 학생 129조 내지 132조가 무슨 죄죠? 그러면 몰라. 모르고 공무원에 해당한다 안 한다는 잘 맞춰.
이게 말이 됩니까? 애우는 거예요, 애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면 고득점을 못 한다니까? 물론 이 문제를 맞출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이 120에 130은 무슨 재질을 알아야 돼. 이게 수뢰죄야, 수뢰죄.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왜? 수뢰죄는 진정신문법에서 주체가 공무원이잖아. 여러분이 129조에 132조가 수뢰죄입니다. 133조가 직매죄야. 그러니까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자, 볼 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집행관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공무원이야. 집행관이 누군지 알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이 사람이 인부들 데리고 나가면서 강제집행을 해. 짐 빼고 막 태그 집행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기가 막 짐 빼고 그러겠어, 집행관이? 인부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무원들이야, 이 사람들이. 인부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집행관이 고용한 일용 이제 그런 직원들이지 공무원이 아니라고. 집행관만 공무원이야. 그런데 이 사무원들,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들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가 강제집행이잖아. 그리고 이 업무는, 사무는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잖아. 그죠? 집행관의 인부들도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강제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인부들까지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연히 공무원이 아니는데 사무의 성질이 강제집행이니까 국가의 사무에 준한다고 해가지고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유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결론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하루에 공장을 한 번만 돌려도 뭐 몇 천만 원이 물건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게, 그래서 집행관들에서 돈을 버는 거야. 이때 이제 채무자가 부탁을 해. 이거 실은 이제 며칠간만 기계 좀 더 돌려가지고 기계를 지금 이제 압류했는데 기계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 기계. 공장 기계 가지고 이제 물품을 못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뭐 계약 언제까지 막 전부 다 물품 만들어서 버리는데 그게 다 이제 뭐 안 돼버리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손해배상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행관한테 사정한다고. 미안하지만 이거 이번 달까지만 좀 집행을 좀 연기해 주라는 거야. 맨입으로? 맨입으로? 뭐 좀 이렇게. 그러면 집행관이 받았다. 그걸 받고 이건데 1,000만 원 받고 집행일자를 이건데 보름간 연기해줬다. 그러면 수뢰죄가 돼. 그런데 집행관이 아니라 집행관 사무소의 이 직원들, 인부들한테 한 달간만 좀 연계해주라고 돈을 줬어. 그때 인부들이 받았어. 이건 수뢰죄가 돼, 안 돼? 안 돼. 이걸 수뢰죄로 보는 것은 유추석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니은. 자, 그리고 디귿번.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폭처법 4조 1항이 범죄단체 조직활동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바로 구성하고 활동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 그러니까 구성구 자체가 자, 이 폭처법상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자, 구성 요건이 활동한 자야.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 그러니까 이때 이 활동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애야. 법조문은 뭐라고 돼 있다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 그럼 활동 말고 더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럼? 그죠? 더 이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힘들어. 그잖아. 우리가 어제 말했던 거죠. 도로에 구부러진 곳. 명확성 원칙에 반해, 안 해? 그럼 그걸 반한다면 더 명확히 뭐라고 써야 돼? 구부러진 것을. 여기도 활동도 우리가 어제 봤던 이해관계인 활동도 더 이상 명확히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활동은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 활동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어렵지 않은데 잘 나와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리을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리을이 이른바 무슨 판례냐면은, 자, 이게 이제 판례 이름은 채팅하면 촬영 사건이야. 이런 게 왜 어렵냐? 형법상 범죄가 아닌 성폭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속 요건을 알아야 돼. 밑에 한번 봅시다. 법조문. 제가 일부러 법조문 찾기 어려우니까 다 써놨어. 해설을 잘해놓은 겁니다. 다른 책은 없어. 다른 해설집에는 이런 법조문 안 써놓는다니까. 그럼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 찾아봐, 안 찾아봐? 안 찾아봐, 여러분들은. 안 찾아봐. 찾아보고 그냥 외워버려.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아. 그런데 그래서 써놨다니까. 봐봐. 성폭법상 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1번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봐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거 많잖아. 몰래 핸드폰으로 뭐 치마 밑을 찍은다든지 막 이런 게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인데, 그 객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뭐라고 돼 있어? 신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나체를 몰래 찍은다든지 치마 속을 팬티를 찍는다. 이건 당연히 이게 당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이란 놈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지고 미성년자인 을녀를 이제 인터넷 채팅으로서 하상 채팅을 해. 하상 채팅을 할, 가끔 그거 야동이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 여러분도 해봤는지 모르겠어. 하상 채팅을 해가지고 여자랑 옷을 벗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하면서 여자가 하나씩 벗어. 알겠죠? 그래갖고 여자가 다 벗었어 이제. 뭐 가슴도 노출되고 음부도 노출되고. 지금 하상 채팅상 그걸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야. 채팅 화면을 찍은 거라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채팅 화면 영상을 촬영한 것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뭐다? 유추해석으로 소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채팅하면 촬영 사건이야. 그래서 보십시오. 1번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 영상, 키워드 신체 부위 영상입니다.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했다면 성폭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시 키워드 다른 사람의 신체 키워드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 아까 신체 부위의 영상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거죠. 이건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거야.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체 부위의 영상을 촬영한 것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을 보는 것은 유추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채팅하면 촬영 사건이고,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 그 당시 옛날에 이 판례가 나왔을 당시, 이게 2013년 판례인데 굉장히 시험에 그 이후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팅하면 촬영 사건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야. 그러니까 영상 화면을 촬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신체당하지 않으니까 이걸 신체로 해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해석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6번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설명할 것 중에 바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자, 이 판례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A급 판례, 일명 타미플루 사건입니다. 타미플루 사건. 자, 디귿번.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44조 1항. 여기는 구속 요건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두 번째 판매 목적으로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
타미플루라는 의약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친지나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수요를 했어. 수요. 그리고 또 취득할 때도 당연히 처음부터 팔려고 취득한 게 아니라 수요할 목적으로 취득했고 나중에 진짜로 수요를 했어. 그런데 봐봐, 구속 요건은 판매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봐봐, 판매하고 수요 이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죠. 이게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되면 대표적인 유추해석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법상에는 판매를 금지했는데 수요를 하는 행위인데, 수요는 공짜로 주는 것이고 돈 받고 파는 것이니까 수요를 판매를 해서 것은 대표적인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여러분이 판례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서 이게 처음 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비록 법조문에는 판매라고 돼 있지만 이때 판매는 수요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바로 끝에 보시면 재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OX5. 이 판례가 A급 판례입니다. 자, 미음번 판례. 미음번도 딱 경감부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볼 것이, 자, 여러분이 그 보면은 그 식품들 보면 요즘 뭐라고 돼 있어? 뭐 간에 좋은 식품, 뭐 혈압에 좋은 식품 이런 것들 많잖아. 당뇨에 좋은 식품들 보면은 예컨대 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치료약이라고 안 써. 한마디로 건강 보조 식품이잖아. 그걸 건강 보조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쓰나? 뭐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미음번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첫 번째 키워드 특정 구매자에게 언더라인,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 그러니까 특정 구매자에게 언더라인 했죠. 끝에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 언더라인.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밑에다가 거기 줄 긋죠? 거기다가 광고. 그러니까 자 봐봐, 광고에 해당.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13조라는 이렇게 돼 있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뭐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다고 하면서 이걸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걸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금지의 대상은 뭐라고? 광고야, 광고. 즉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식품 판매자가, 자, 키워드 특정 구매자한테 이 식품이 뭐 혈압에 좋고 뭐 이런 당뇨에 좋다고 설명하면서 상담을 했어. 상담은 광고일까요? 여러분이 말한 광고는 뭐야? 광고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두 번째,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신문, 잡지, 영상 등 이런 인쇄물 등을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거야. 이게 광고야. 그렇지. 내가 예컨대 봐봐. 자, 오늘 현준이한테 책 내가 넘겼잖아. 그러면서 이 책만 봐. 이 책 제일로 좋은 책이야. 이것만 보면 무조건 고득점해. 내가 현준이 불러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현준이가 속으로 광고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이 말은 마저 틀려. 왜? 이건 광고야? 특정한 인에게 이 책의 어떤 장점을 설명해주고 상담해주는 것은 이건 광고가 아니라니까.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상 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널리 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특정 현준이에게 이 책의 장점을 상담해준 것을 광고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말한 특정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광고도 아니다. 아니야. 이걸 광고로 해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7번 2015 일반 순경, 이건 그대로 나왔어요. 이걸 원문 그대로 소개를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으로 따지면 실은 니은은 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디귿이야, 디귿. 그런데 이 디귿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연역적 의미는 있지만 이제 디귿도 실은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다만 기출로 여러 번 나왔던 이유는 예전에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여기를 왜 설명하냐면 디귿은 또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판례의 취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 43조는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무면허 운전죄는 4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여러분이 무면허 운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처음부터 운전면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또 두 번째는 운전면허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야? 그렇지. 운전면허를 받았지만 정지나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또 무면허 운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이 바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 무면허 운전의 바로 유형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받았지만 정지된 경우에 바로 운전한 경우겠죠.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그런데 보니까 디귿법 봐봐. 도로교통법 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헌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종주에 위배된다. 자, 이해가 되죠? 봐봐, 우리가 문장 구성상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쉬는 시간에 현준이 또는 은한이 너가 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현준이와 은한이는 동일인입니까? A 또는 B야. 그러면 A와 B는 네 꼴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정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 또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한 경우는 같다 틀리다는 거야. 다르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써놓은 거야. 또는으로. 근데 만약에 운전면허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유추해서 활용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자, 이런 걸 생각해야 기억이 오래가요. 예전에는요, 우리 형법상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은 4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잖아. 오토바이 같은 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은 따로 규정이 돼 있어. 그런데 그 규정에는 예전에는 이 판례 당시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무면허 운전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만 규정이 돼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이처럼 43조처럼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도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만 규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피고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바로 면허증 주러 가니까 면허가 정지된 경우야. 면허가 정지된데 운전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원동기 장치 무면허 운전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했잖아. 그러니까 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이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이놈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에는 지금 너처럼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서 이놈을 원동기 장치 무면 운전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판례는 무죄를 선고했어. 이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 운전이 아니라는 거야.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면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하고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의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운전으로 포함시켜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무엇이다? 유죄로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셈에 잘 나왔던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 판례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왜 의미가 없게 될까?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법이 개정됐어. 개정돼가지고 이제 보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 운전해가지고 면을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에 놓고 가로쳐가지고 가로를 써놨다.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 운전이든 자동차 운전 똑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같은 경우로 지금으로 어떻게 했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도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무면 운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구속 요건상 운전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나 효력이 정지 운전한 경우를 다르다는 거예요. 구성이. 그런데 A 또는 B인데 B를 A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이 점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야. 그게 디귿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걸렸지만 이렇게 좀 이게 왜 문제가 됐고 오늘날은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해 주면 이 디귿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도 오래가.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으로 가가지고 3번 판례. 자, 3번 판례는 뭐냐?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 후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는 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형법 1조 1항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규정이고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이 1조 2항 3항 재판시법주의였죠. 그런데 이 재판시법주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둔 경우야. 지금 그게 3번이야. 그러니까 형을 정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1조 2항이 적용돼야 돼. 신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부칙에 보니까 개정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법을 정전에 바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게 부칙의 경과 규정이죠. 이건 부칙도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3번이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서 9번의 기억입니다. 자, 243조 음화반포제서의 바로 음란한 문서 도화의 음란. 또 뭐 244조 음화제조죄에서도 음란한 물건을 제조한다 할 때 음란. 이 음란의 표현은 과연 명확손칙에 위반되는가?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것은 규범적 구속요건으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바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니은번 공익을 해할 목적의 공익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의 이 공익도 바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그리고 니을번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이라는 표현.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요, 밑에 해설 보십시오. 1항 바로 그 65조 1항에 보면 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되는데 이때 불안감이라는 표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 할 때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과연 명확손칙에 위반되는가? 위반될까 안 될까? 위반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불안감을 유발한다 할 때 이 불안감은 규범적 구속요건 요소고,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직 기본 강의
구성 요건 아직 안 나갔는데 구성 요건을 분리하면 기술적 구성 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 요건 나누는데 규범적이란 말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형법에서 규범적은 가치 판단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는 비록 법에 기술된 것만 갖고는 우리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지만 바로 이 법관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를 뭐라고 한다고? 규범적 구성요소라고 그래. 그래서 음란이라든지 아까 말한 일기억의 음란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바로 리을의 불안감이란 표현 이것도 전부 다 바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법관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 의미를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미음범도 한번 설명할 거. 미음에 이게 중복된 게 있네요. 여러분 이거 미음에 셋째 줄 끝에 하는 거기가 중복되어 있는 게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보면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와있죠? 할 것이다 그 밑에 그것들은 필요 없어요. 할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데 붙어 있게 이게 편집 과정에서 잘못되고 붙어 있는데 바로 그 할 것이다 끝, 할 것이다 끝. 그리고 이제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거 싹 지워버리십시오. 자 여기를 좀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또 강의를 안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애워.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 아까 말했잖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석은 허용돼. 그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석은 금지되죠. 그러나 역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석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유리한 유추석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러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무조건 유추해석을 허용해야 되느냐? 이해가 돼? 자, 봐봐.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허용되는데 자, 우리가 이 앞번에 염소 사건이 있었잖아요. 법조문상은 양이라고만 돼 있는데 염소를 양으로 해석해가지고 축산물가공처법 위반으로 보면 이건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해 불리해? 그렇지. 염소를 양으로 해석해서 불리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 자, 허용되는,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갑시다. 수축 바로 가정에서 집에서 사유가는 수축을 비위생시설에서 도축한 경우는 처벌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서 봐봐 양 예컨대 뭐 오리 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 이 말은 뭔 말이야? 양이라든지 오리나 닭은 비위생시설에 도축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라고. 이 수칙에서 이제 이건 예외잖아. 이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염소를 내과에서 도축을 했어. 그런데 이 염소가 유사하게 생겼다 해서 양으로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돼, 유리하게 돼? 유리하죠. 이건 허용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 양은 처벌되지 않는데 그 양에다가 유사한 염소를 포함시켜서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니까 허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유리하기만 하면 다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예컨대 토끼라 토끼를 뒷집에서 뒷골목에서 잡았어. 도축을 했어. 그런데 토끼를 양으로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거 피고인에게 유리해 불리해? 그러면 그것도 허용해야 돼? 왜 허용해야 돼? 그렇지. 좋아. 도를 넘었다는 거야.
우리 편으로 그랬어. 이건 너무 오버한다. 어떻게 아까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니까 포함시켜 있지만 토끼는 양하고 전혀 다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왜 죽은 사람입니까? 같이 풀 먹잖아요. 같이 풀을 뜯어 먹다가 비슷하다 하면 할 말이 없네. 그럼 바꾸자. 토끼 아니야. 육식으로 바꿔. 호랑이야, 호랑이. 호랑이를 도축했어. 그런데 호랑이를 양에 포함시켜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 호랑이하고 양하고 뭔 차이점이, 뭔 공통점이 있어? 같은 동물이야? 그건 너무 오버한 거지.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현준이가 말을 잘했어요. 도를 넘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옳다는 것이지,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건 물리를 벗어난다고 그래. 물리. 그럴 문자에, 그러니까 완전 이 뜻하고 너무 달라버리잖아, 이건. 그잖아. 어떻게 호랑이를 양으로 포함시켜? 그럼 호랑이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면 이건 물리를 벗어난 해석이야. 아무리 표현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도 물리를 벗어난, 이제 우리 법적 표현으로 물리를 벗어난, 그걸 현준이가 이제 아주 좋은 표현을 했어. 도를 이건 벗어난 해석이야. 이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봐봐.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학장에서도, 참고로 우리 판례는 유추해석을 학장에서 동의어로 봅니다. 우리 판례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똑같은 말로 봐. 확장해석도 피고인이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물리를 넘어서는 해석, 키워드 물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 유리하다고 허용할 것은 아니고, 물리를 넘어서는 해석은 바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물리를 벗어난 해석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디귿이 5가 될 것이고, 이게 우리 경감부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상 좀 어려워합니다. 왜? 자주 나오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10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